와, 금목걸이에 금팔찌에. 여기가 교도소 면회인 줄 아세요? 복장을 좀 갖춰 입고 오셔야지.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다녀서요? 원래요. 어디 조직 소속이라도 되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수 삼촌이자 보호자입니다. 사람 겉만 보고 무례함을 저지른 대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대위에게 곧 일어날 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여름 경상북도 포항 해병대 신병교육대의 땡볕이 훈련장을 달궈 놓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2시 21살 윤민수의 전투화가 뜨거운 땅을 차며 달렸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민수는 입을 꽉 다물고 버텼다. 늦깎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는 강박 때문이었다. 삼촌이 기다리고 있어. 갓 돌이된 자신을 안아올린 그 거대한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20년 전 그 혹독했던 겨울밤이 떠올랐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펑펑 내리던 12월 20일. 한 살배기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요람해서 울고만 있었다. 여보, 정말 못 살겠어요. 형수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26살의 그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나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아이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저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거실에 놓인 짐가방이 그녀의 결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형수님, 윤석진이 들어왔다. 36살의 그는 당시 소령 계급으로 한창 바쁜 시기였지만 형의 부고를 듣고 곧바로 달려왔다. 석진 씨, 왔구나. 형은 어떻게 해? 윤석진은 아무 말 없이 민수가 있는 요람으로 다가갔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기저귀도 한참 전에 갈아야 할 상태였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김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도 망가진 상황에서 남의 아이까지 키울 여유는 없었다. 형수님 가실 거면 가세요. 이 아이는 내가 키웁니다. 윤석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짐을 들고 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윤석진은 혼자 남겨진 아기를 안아 올렸다. 민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삼촌의 품에 안기자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그날 밤 윤석진은 밤새 민수를 돌봤다. 분유를 타는 법도 몰랐고 기저귀 가는 법도 서툴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형, 미안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게. 그 후로 윤석진은 정말 아버지가 되었다. 군인이라는 직업상 바쁜 일정이었지만 민수를 위해서는 시간을 냈다. 민수가 5살 때의 일이었다. 유치원에서 아버지를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 그림을 그려왔지만 민수는 삼촌을 그렸다. 민수야, 이게 누구야? 우리 아빠요. 아빠? 근데 이 사람은 민수 삼촌이잖아. 삼촌이 우리 아빠예요.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민수는 태어났다. 그에게는 삼촌이 곧 아버지였으니까. 그날 저녁 윤석진은 민수의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 속에는 커다란 사람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삼촌, 내가 그린 거 어때?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민수가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다니. 삼촌이 제일 멋있어서 그렸어요. 윤석진은 민수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민수가 10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2인 삼각 경기가 있었는데 민수는 고민이 됐다. 삼촌, 체육대회에 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왜? 아빠들이랑 같이 하는 경기가 있어요. 윤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가는 게 민수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다. 민수야, 삼촌이 가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삼촌이 우리 아빠니까요. 체육대회 날 윤석진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평상복을 입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군인다운 자세와 체격 때문에 다른 아버지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다. 와, 민수 아빠 정말 크시다. 운동 많이 하시나 봐. 2인 삼각 경기에서 민수와 윤석진은 1등을 했다. 민수는 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삼촌, 우리가 1등이에요. 그래, 우리 민수가 잘해서 그래. 아니에요. 삼촌이 잘해서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말했다. 삼촌,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뭐가?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빠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윤석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일이었다. 삼촌의 정체를 알게 된 날은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삼촌, 가족관계 증명서 어디 있어요? 응? 아, 서랍에 있을 거야. 민수는 서랍을 뒤지다가 우연히 윤석진의 군복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옷이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꺼내본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다. 견장에 별 3개가 박혀 있었다. 삼촌, 이게 뭐예요? 마침 들어온 윤석진이 민수가 군복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당황했다. 아, 그거. 별이 3개나 있는데. 이게 삼촌 옷이에요? 윤석진은 잠시 고민했다. 이제 민수도 18살이 됐고 곧 성인이 될 나이였다.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 삼촌 옷이야. 그럼 삼촌은 장군이세요? 응, 해병대 군단장이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삼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윤석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내가 내 계급 때문에 남들에게 우쭐대거나 자만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 민수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왜 삼촌이 항상 겸손했는지, 왜 남들 앞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지. 삼촌, 저한테는 장군이 아니라 그냥 삼촌이에요. 계급이 뭐든 상관없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장군 윤석진이 아니라 그냥 삼촌이니까요. 윤석진은 조카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게 고마웠다. 민수야, 앞으로도 이 사실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 내가 피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삼촌을 더욱 존경하게 됐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삼촌이었다는 것이. 훈련을 하며 이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속도를 올렸다. 삼촌이 자신에게 쏟아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뛰어. 더 빨리. 최상민 대위의 고함이 귓가를 때렸다. 민수는 속도를 올렸다. 옆에서 함께 뛰던 조연우가 헐떡이며 말을 걸어왔다. 야, 너 진짜 괴물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오래 뛸 수 있어? 그냥 익숙해서.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 체력이 특별히 좋은 편은 아니었다. 다만 포기하는 법을 잊었을 뿐이었다. 부모 없이 자란 21년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건 오직 하나. 버텨내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조연우는 민수와 함께 들어온 동기였다. 부산 출신의 21살 청년으로 성격이 순하고 착해서 다른 동기들과도 잘 어울렸다. 특히 민수에게는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었다. 너 정말 신기해. 늦깎이인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위축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 집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조연우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늦게 온 것뿐이야. 그렇구나. 근데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님?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린 때 돌아가셨어. 삼촌이 키워주셨지. 아,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괜찮아. 삼촌이 정말 잘해주셔서 외롭지 않았어. 조연우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삼촌이 정말 좋은 분이신가 보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저녁. 민수는 작은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이면 첫 면회일이었다. 삼촌이 온다고 했다. 어떤 모습으로 와줄까? 삼촌은 민간인 앞에서는 절대 군복을 입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사복을 입은 삼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다. 키 190cm의 거구의 험악한 인상, 그리고 평소 즐겨 차는 금목걸이와 금팔찌까지. 혹시 오해받지는 않을까? 민수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삼촌이 어떤 모습이든 자신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면회일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오늘 면회 오는 사람들 미리 점검받아라. 최상민 대위의 목소리가 유독 날카로웠다. 35살의 그는 중간 관리자 특유의 예민함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타입이었다. 최상민이 이렇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원래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다. 군에 들어온 것도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나름 성실했고 상급자들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진급이 생각보다 더뎠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앞서가는 걸 보며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집안 배경이 좋은 동기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의 벽을 느꼈다. 왜 나만 이렇게 느린 거야? 그때부터 최상민은 변하기 시작했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다. 보급품을 조금씩 빼돌려서 상급자들에게 선물하는 것. 그러면서 점점 더 큰 비리에 손을 대게 됐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야.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병교육대에 부임한 것도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신만의 권력을 구축했다. 보급과 훈련을 담당하면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기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제대로의 의미가 이미 왜곡되어 있었다. 그에게 제대로라는 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대위는 신병교육대에서 나름의 실세였다. 부대 내 각종 보급과 장비 관리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상급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자신만의 권력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민수는 면회복으로 갈아입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20명 남짓한 동기들 중에서 면회가 오는 건 절반도 안 됐다. 나머지는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거나 아니면 집안 사정이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같은 생활관에 있는 김태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이미 6개월이 넘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서로 자신을 떠넘기다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 것이었다. 너희들은 좋겠다. 면회라도 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태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태호야, 우리가 내 가족이야. 조연우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마워. 그래도 가끔은 그립더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민수는 삼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윤민수 훈련병, 면회실로 이동하라. 부사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민수는 서둘러 면회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윤석진이 거기 서 있었다. 하지만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은색 반팔 셔츠에 청바지,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였다. 키 190cm의 압도적인 체격에 어깨는 문짝처럼 넓었고 얼굴 곳곳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이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이 달랐다. 평소 민수를 바라볼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마치 상대방을 품정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삼촌, 왔구나. 윤석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면회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다른 면회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잘 버티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어머, 이분이 윤민수 훈련병 보호자신가요? 최상민 대위였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함께 뭔가 비꼬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윤석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석진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그것 같았다. 최상민은 윤석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런 포스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윤석진의 체격도 압도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 마치 수많은 전장을 겪어본 사람의 눈 같았다. 하지만 최상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금목걸이, 금팔찌, 그리고 검은 옷차림. 거기에 험악한 인상까지. 10중 8구 그쪽 사람이겠군. 최상민은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훈련병을 적절히 압박하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디 한번 떠보자. 그래서 더욱 도발적으로 나간 것이었다. 아, 직업이 뭐시죠? 상당히 인상적이시네요. 대위의 말투에는 이미 편견이 스며들어 있었다. 윤석진의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사업을 합니다. 윤석진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하지만 최상민 대위는 그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금목걸이에 검은 옷. 요즘 사업가분들 스타일이 독특하시네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석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고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혹시 조직 두목이라도 되시나요? 하하. 최상민 대위가 마침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완전히 윤석진을 조직 폭력배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삼촌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대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 못했다. 그런데 이런 친척 있으면 군 생활이 편하겠어요. 뭔가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는 느낌이니까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윤석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그 순간 대위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린 후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분들 많이 알고 지내니까요. 민수야, 몸은 괜찮지? 윤석진은 대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수에게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동안 면회실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면회가 끝나고 민수가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동기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소문이 퍼지는 과정. 야, 윤민수. 내 삼촌 진짜 무서워 보이더라.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정민이었다. 서울 출신으로 입담이 좋아서 부대 내 소식통 역할을 하는 동기였다. 조직 사람 같던데? 진짜야? 이번에는 김성우가 끼어들었다. 그는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런 쪽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했다. 금목걸이 봤어? 완전 그쪽 사람 같은데. 대위님이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 동기들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설명하려고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삼촌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야, 그런데 진짜 조폭이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민수는 착한 놈이잖아. 하지만 집안이 그렇다면 동기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민수를 변호했지만 어떤 이들은 거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현우만이 민수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고마워. 그런데 정말 뭐 하시는 분이야? 궁금해서 그래. 조현우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냥 사업하셔. 건설업 쪽으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체격이 좋으시나 보다. 조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생활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야, 근데 진짜 조폭이면 여기서 뭔 일이 생길까? 설마 부대까지 영향력이 미치겠어? 모르지. 요즘 그런 사람들 인맥이 어떤지 모르잖아.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활관에는 20명의 동기들이 있었고 각자 민수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박정민은 호기심이 많은 타입이었다. 그는 민수의 삼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하기도 했다. 야, 민수야. 내 삼촌 정말 무서워 보이던데? 그냥 덩치가 크셔서 그래. 아니야, 눈빛이 달랐어. 뭔가 경험이 많아 보이는? 김성우는 영화를 많이 본 탓에 상상력이 과했다. 야, 혹시 삼촌이 조직의 간부급은 아닐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 포스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완전 대부 같은 느낌?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민수는 답답했다. 삼촌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반면에 조현우는 달랐다. 그는 민수의 인격을 보고 판단했다. 야, 너희들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민수 보면 알잖아. 정말 착한 놈인데. 하지만 집안이 그렇다면 집안이 어떻든 민수 자체는 변하지 않아. 조현우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동기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은 계속됐다. 특히 김태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는 자신과 비교하며 질투심을 느꼈다. 좋겠다. 든든한 뒷배라도 있어서. 태호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야, 솔직한 거잖아.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민수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삼촌이 해병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아무도 없었다. 윤석진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민수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일로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았다. 최상민 대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민수의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그 외로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혼자라는 그 절망적인 생각이.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윤민수, 앞으로 나와. 최상민 대위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어제 면회 재미있었지? 무슨 말씀이시죠? 아, 모르는 척하나? 내 삼촌 말이야. 꽤 대단한 사업가인 것 같던데? 대위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대답 안 해? 그래, 빽 있으면 좋겠다. 특히 그런 무서운 빽이면 더욱.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뭐야? 평범한 사업가가 저렇게 무서워 보이나? 금목걸이에 문신까지? 최상민 대위는 민수 주변을 빙빙 돌며 말했다. 다른 훈련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느 라인인지도 대충 감이 잡히더라.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소령과 친분이 있다던데? 아, 너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오상필 소령? 민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대위는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최상민 대위는 어젯밤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다. 윤민수의 신상 정보를 뒤져보면서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선 민수의 출신 지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대 내 간부들 중에서 같은 지역 출신이 있는지 찾아봤다. 그 결과 오상필 소령이 민수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걸 발견했다. 역시 뭔가 있었어. 최상민은 자신의 추리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의 추론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다. 오상필 소령은 민수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단순히 같은 지역 출신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상민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분명히 오소령이 중간 역할을 했을 거야. 그래서 저런 무서운 삼촌을 가진 놈이 아무 탈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최상민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전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었다. 민수의 삼촌이 조직폭력배이고 오상필 소령이 그와 연결되어 있으며 민수는 그 덕분에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둬야지. 최상민은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생각했다. 민수를 압박해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뭔가 이상했어. 내 삼촌 같은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거든. 분명히 누군가 소개를 해줬을 거야. 대위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부터 너 훈련 강도를 좀 올려볼까 한다. 네. 빽 있는 놈들이 쉽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 다른 애들한테 시범을 보여줘야지. 민수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미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 오늘부터 너는 다른 애들보다 2배 더 뛸 거야. 그리고 생활관 청소도 내가 혼자 다 해. 대위님, 그건 뭐 불만 있어? 그럼 내 삼촌한테 얘기해 볼까? 아, 그러고 보니 그 양반도 꽤 무서운 사람 같던데. 혹시 우리 부대에 압력이라도 넣을까? 최상민 대위의 말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윤석진을 완전히 조직폭력배로 단정하고 민수를 그 조직의 뒷배를 받는 특권층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그럼 더 좋지. 그럼 내가 정정당당하게 훈련받을 수 있으니까. 대위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잘 봐둬라. 이게 바로 빽 있는 놈이 받는 특별 훈련이다. 민수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기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떤 눈빛은 동정이었고 어떤 눈빛은 질시였다. 그리고 어떤 눈빛은 거리감이었다. 조현우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부터 민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아침 체조부터 남들보다 30분 일찍 시작해야 했고 구보는 2배로 뛰어야 했다. 식사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고 생활관 청소는 혼자서 다 해야 했다. 윤민수, 왜 이렇게 느려? 내 삼촌한테 배운 게 이거야? 윤민수, 청소 다시 해. 이 정도로는 안 돼. 윤민수, 내가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최상민 대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른 동기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민수에게 동정적이었던 동기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냐? 박정민이 처음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왜? 대위님이 민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 그러면 우리도 덩달아 힘들어져. 맞아. 요즘 대위님이 유독 예민하셔. 김성우도 동조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수 삼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조현우가 반박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괜히 연루되면 안 되잖아. 연루되다니? 우리는 그냥 동기잖아.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야. 동기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민수를 변호하는 쪽과 거리를 두자는 쪽으로 나뉘어졌다. 김태호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진짜 빽 있는 놈이었구나. 태호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대위님이 저렇게 신경 쓰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건 오해일 수도 있어. 오해? 너도 봤잖아. 그 삼촌 포스. 이런 대화들이 민수가 없는 자리에서 계속됐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점점 더 민수를 고립시켰다.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조현우만이 여전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다른 동기들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현우는 달랐다. 그는 오히려 민수에게 더 다가갔다. 민수야,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조현우가 민수에게 다가와 물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나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힘들어. 그럼 됐어.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조현우는 민수 옆에 앉았다. 너 정말 대단한 놈이야. 뭐가? 이런 상황에서도 삼촌한테 도움 청하지 않잖아. 나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포기하고 싶었어? 정말 많이. 그런데도 안 했잖아. 할 수 없었어. 삼촌이 실망할까봐. 조현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삼촌은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나도 그렇고. 고마워, 현우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이런 때 있어주는 거야. 그날 밤 조현우는 다른 동기들과 대화를 나눴다. 너희들 민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현우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해한다고? 그럼 뭐가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민수 삼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라니? 뭔 소리야? 아니야,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조현우는 답답했다. 하지만 다른 동기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현우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민수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민수 편이야. 조현우는 마음을 굳혔다. 나는 혼자구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그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다. 부모를 잃고 형수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하지만 민수는 버텼다. 삼촌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서 해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장비 점검. 최상민 대위의 명령에 따라 훈련병들이 각자의 장비를 꺼내놓았다. 민수는 자신에게 지급된 방탄 헬멧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헬멧의 턱끈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고 내부 패드도 해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위님, 제 헬멧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뭐가? 턱끈이 끊어질 것 같고 패드도 많이 해졌습니다. 최상민 대위가 다가와서 헬멧을 대충 살펴봤다. 분명히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쓸만하잖아. 군인이 그렇게 까탈스러우면 어떻게 해?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안전? 너 지금 나한테 안전 운운하는 거야? 내 삼촌한테 새 걸로 바꿔달라고 부탁해봐. 또다시 삼촌 얘기가 나왔다. 민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부대 내 비리의 실상. 사실 민수가 받은 헬멧이 불량품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상민 대위가 의도적으로 배정한 것이었다. 부대의 장비 중에는 정상품과 불량품이 섞여 있었다. 정상품은 상급자들이나 인맥이 있는 훈련병들에게 주고 불량품은 그렇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민수의 경우는 더 심했다. 일부러 가장 상태가 나쁜 장비를 배정받은 것이었다. 야, 제 헬멧 진짜 엉망이네. 동기들도 민수의 헬멧 상태를 보고 수군거렸다. 우리 건 괜찮은데 왜 민수 것만 저래? 뭔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다. 괜히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조현우만이 다가와서 말했다. 야, 민수야. 내 걸 바꿨을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다니까. 민수는 조현우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실전 훈련에서 결국 문제가 생겼다. 민수가 장애물을 넘다가 헬멧이 흘러내렸고 균형을 잃어 무릎을 다쳤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피가 나고 있었다. 윤민수, 뭐 하는 거야? 헬멧이 흘러내려서. 핑계대지 마. 내가 주의를 안 한 거지. 최상민 대위는 민수의 부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핑계로 더 큰 트집을 잡았다. 다들 봐라. 이게 바로 특권의식에 젖은 놈의 결과다. 장비 탓을 하고 있어. 민수는 묵묵히 피를 닦으며 다시 일어났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민수는 보급 창고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청소 당번으로 창고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다. 최상민 대위가 몇 명의 부사관들과 함께 보급품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었다. 이거 다 처리됐지? 예, 대위님. 장부에도 다 정리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약속된 곳으로 가져가고. 알겠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부대의 보급품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것이었다. 상자에 적힌 글씨를 보니 전투 식량과 의료용품이었다. 훈련병들이 사용해야 할 물품들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었다. 저래서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구나. 민수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왜 식량이 항상 모자랐는지, 왜 의료용품이 늘 부족했는지. 하지만 곧바로 현실을 깨달았다.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누가 믿어줄 것인가? 최상민 대위는 부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문제아로 찍힌 상태였다. 더욱이 관련된 부사관들까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조직적인 범죄라는 뜻이었다. 혼자서 맞서기에는 너무 큰 조직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일단은 조용히 돌아섰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오늘 본 장면이 떠올랐다. 부대의 물품을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삼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삼촌은 늘 정의롭게 살라고 말했다. 부당한 일을 보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다음 날 조연우가 훈련 중에 쓰러졌다. 현우야. 민수가 달려갔지만 조연우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탈수 증상이 심했고 체온도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다. 대위님, 응급실로 보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최상민 대위는 쓰러진 조연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요즘 애들은 정말 약해졌어. 예전에는 이 정도로 쓰러지는 놈이 없었는데. 대위님,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훈련 중에 병원 간다고? 그럼 훈련은 누가 책임져?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훈련 일정을 걱정하고 있다니. 제가 응급처치를 해보겠습니다. 민수는 조연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삼촌에게 배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떠올리며 조연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조연우의 맥박이 매우 빨랐고 호흡도 거칠었다. 체온이 심각하게 올라가 있어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었다. 아, 윤민수? 누가 응급처치하라고 했어? 하지만은 무슨, 지금 훈련 중이야.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최상민 대위가 민수를 밀어냈다. 그 순간 민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훈련이 더 중요합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민수가 대위에게 대든 것이었다. 뭐라고?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우가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위험하다고? 그럼 내가 의사야? 내 삼촌이 의사야? 또다시 삼촌 얘기였다. 최상민 대위는 모든 상황을 민수의 특권의식으로 연결지으려 하고 있었다. 다행히 다른 간부가 개입하면서 조현우는 의무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훈련 방해로 기록해도 부사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민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친구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의무실에서 돌아온 조현우는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그런데 몸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 의무병이 그러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미안해. 조현우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뭐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소리 들었어. 다른 애들이 그러더라.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친구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 민수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중요해.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 조현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현우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는 무슨.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조현우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하지만 민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조현우 사건 이후 동기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다. 야, 이제 정말 선 넘은 거 아니야? 박정민이 다른 동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뭐가? 대위님한테 대든 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했어. 하지만 조현우가 정말 위험했잖아. 김성호가 변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상관에게 대드는 건 아니야. 게다가 요즘 대위님이 우리한테까지 더 엄하게 하시잖아. 맞아. 민수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민수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김태호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진짜 이제 참을 수 없어. 쟤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해? 태호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심하다고? 사실이잖아. 쟤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그래도 동기인데. 동기가 저런 식으로 행동해? 자기 삼촌백 믿고 설치는 게 동기야? 김태호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왜 혼자만 늦가기로 왔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 삼촌 포스는 뭐야? 정말 무서웠어. 이런 식으로 민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어 갔다. 조현우만이 여전히 민수를 변호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해.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현실? 무슨 현실? 우리가 괜히 연루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연루되다니? 우리는 그냥 동기일 뿐이야. 하지만 대위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 조현우는 답답했지만 다른 동기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유일한 친구인 조현우마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민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삼촌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단지 친구를 걱정했을 뿐이고 부당한 일에 맞섰을 뿐이었다. 삼촌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삼촌은 늘 정의롭게 살라고 했다. 부당한 일을 보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후, 민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급자에게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부당한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대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중대본부에 찾아가서 말했다. 행정부사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면담? 무슨 일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최상민 대위님께 먼저 상의해봤어? 그게 바로 그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부사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대대장님께 전달해 볼게. 이틀 후 민수는 대대장실에 들어섰다. 대대장은 50대 초반의 중령으로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앉아봐. 무슨 일이야?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최상민 대위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봐. 민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면회 이후부터 시작된 표적 괴롭힘, 고장난 장비를 억지로 쓰게 한 것, 조현우가 쓰러졌을 때의 일, 그리고 보급품 빼돌리는 것을 목격한 일까지. 대대장은 민수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점점 곤란함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윤민수 훈련병. 대대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크게 만드는 게 과연 좋을까? 네. 민수는 당황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생각해봐. 신병교육 과정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어. 이런 일로 부대가 시끄러워지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명백한 부당함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일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대대장님,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알아.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어. 특히 신병 때는 더 그렇고. 사실 대대장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최상민 대위의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공식화하면 부대 전체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 최상민 대위는 상급 부대와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를 건드리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야. 대대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큰 문제로 키우지 말고 적당히 무마시키는 것이. 하지만 민수의 신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보급품 유용 사건 말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것만은 확인해 봐야겠어. 그럼 그냥 참고 지내라는 말씀이신가요? 참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처리하자는 거야. 내가 최 대위한테 조용히 얘기해 볼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수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 결국 조용히 덮어버리겠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윤민수 훈련병, 혹시 내 보호자분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나? 갑자기 나온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아니야, 그냥. 최 대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보호자분이 좀 독특한 분이라고.
민수는 깨달았다. 최상민 대위가 이미 대대장에게 자신의 버전으로 상황을 설명해뒀다는 것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업을 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럼 혹시 부대 운영에 개입하려 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좋아.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남은 훈련에 집중해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민수는 대대장실을 나오며 완전한 절망감에 빠졌다. 신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라는 낙인만 더 확실해진 것 같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대대장실 부사관이었다. 야, 윤민수. 예. 너 방금 뭔 얘기했어? 부사관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다. 개인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상담? 최 대위 얘기한 거 아니야? 민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야, 너 정신 차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면 너만 손해야. 알겠어? 부사관의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곳에서는 정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다. 부모를 잃었을 때, 형수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설령 삼촌이 있다고 해도 이곳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동기들의 반응이었다. 야, 들었어? 윤민수가 대대장한테 고자질했대. 박정민이 다른 동기들에게 말했다. 진짜? 뭔 용기로? 빽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같은 놈들은 꿈도 못 꿀 일이야. 김성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영향받으면 어떻게 해? 무슨 영향? 대위님이 우리한테 더 엄하게 할 수도 있잖아. 맞아.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동기들 사이에서 민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다. 김태호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진짜 이제 못 참겠어. 쟤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하는데? 태호야, 그래도는 무슨, 쟤가 조용히 있으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들어? 하지만 쟤도 억울할 수 있잖아. 억울하면 삼촌한테 얘기하든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 이런 대화들이 민수가 없는 자리에서 계속됐다. 조현우만이 여전히 민수를 변호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해. 민수는 잘못한 게 없어. 현우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해한다고? 그럼 뭐가 문제야? 솔직히 말해서 민수랑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찍힐 수 있어. 찍힌다고? 무슨 소리야? 대위님이 민수랑 친한 놈들까지 눈의 가시로 볼 수 있잖아. 조현우는 기가 막혔다. 그럼 친구를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게 아니야. 적당히 거리를 두자는 거지. 적당한 거리? 그게 뭐야? 너도 알잖아. 민수는 이미 표적이 됐어. 우리까지 휘말릴 필요는 없어. 조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동기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민수를 버릴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야간 훈련 중에 조현우가 또다시 쓰러진 것이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호흡도 거칠어져 있었다. 대위님, 응급실로 보내야 합니다. 민수가 소리쳤지만 최상민 대위는 짜증을 냈다. 또 이놈이 맨날 쓰러지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심각하다고? 그냥 과로일 뿐이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대위님, 제발은 무슨, 훈련은 계속 진행한다. 누구 하나 빠진다고 전체가 멈출 수는 없어.
민수는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조연우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훈련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최상민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우가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내가 의사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허락이 필요합니까? 민수가 조연우 곁에 무릎을 꿇자 최상민 대위가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이 새끼가 계속 나한테 대드네? 훈련 방해에 상관 모독까지?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무슨, 너 지금 완전히 선을 넘었어. 그 순간 다른 간부가 개입했다. 대위님, 일단 의무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괜히 일만 복잡하게 만들어. 결국 조연우는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이번에는 보고서에 민수의 훈련 방해가 더 자세히 기록됐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삼촌, 도와줘.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삼촌의 정체가 밝혀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보였다. 조연우마저 자신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 다른 동기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상급자들도 자신을 문제아로 취급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로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민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부당한 상황을 끝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민수는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을 굳혔다. 오늘 모든 걸 끝내자. 다음 날 아침 부대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대대장이 갑자기 모든 간부들을 소집했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슨 일이지? 검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상부에서 감찰 나오는 건 아닐까?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계속됐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상민 대위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고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최상민은 며칠 전부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선 윤민수의 신고가 신경 쓰였다. 대대장이 조용히 덮어주겠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다. 만약 상부로 보고가 올라간다면 큰일이었다. 특히 보급품 유용건은 정말 위험했다. 이것이 드러나면 자신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괜히 그놈을 건드린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민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도 그의 친구까지 표적으로 삼은 것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혹시 정말 뒷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최상민은 윤민수의 삼촌을 떠올렸다. 그 압도적인 포스와 날카로운 눈빛.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설마 정말 그쪽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계속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조연우가 민수에게 속삭였다. 다행히 어제 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글쎄, 뭔지 모르겠어. 민수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전 10시쯤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헬기? 무슨 헬기지? 훈련병들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검은색 군용 헬기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최상민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하게 대대본부로 뛰어갔다. 대대장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군단에서 연락이 와서. 군단에서요? 대대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응. 긴급 감찰이라고 하더라. 최상민 대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감찰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누가 신고라도 했나요?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어. 하지만 상당히 높은 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더라. 그 순간 헬기가 부대 활주로에 착륙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훈련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다. 헬기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완전 군복 차림, 별 3개가 박힌 견장이 햇빛에 번쩍였다. 키 190cm의 거구, 강렬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민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삼촌? 윤석진이었다. 하지만 지난번 면회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금목걸이도 검은 셔츠도 없었다. 대신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과 빛나는 계급장이 그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해병대 군단장 윤석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갑자기 나타난 쓰리스타 장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전 부대원 집합.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간부와 훈련병들이 운동장으로 모였다. 민수도 다른 동기들과 함께 대열에 섰다. 동기들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누구야? 쓰리스타잖아. 군단장이야. 군단장이 왜 여기에? 뭔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삼촌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걸 누가 믿겠는가? 윤석진이 부대 앞에 섰다. 그의 존재감이 운동장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해병대 군단장 윤석진이다. 그 순간 최상민 대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난번 면회 때 자신이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쓰리스타 장군이었다는 것을. 아, 망했다. 최상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해병대 군단장을 조직폭력배로 몰고 조롱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윤석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보급, 훈련, 인사관리 모든 것을 점검할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발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기 바란다. 민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삼촌이 온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혹시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동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군단장이 직접 왔다고? 뭔 일이 그렇게 큰 거야? 감찰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혹시 우리 부대에 큰 문제가 있는 건가? 박정민이 갑자기 민수를 바라봤다. 야, 혹시 뭐 내 삼촌이랑 저분이랑 닮지 않았어? 민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체격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뭔가 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동기들도 점점 의심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성우가 중얼거렸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뭐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동기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최상민 대위는 앞으로 나와라. 윤석진의 명령에 최상민 대위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지난번 면회 때 나를 기억하나?
예, 기억합니다. 최상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무슨 말을 했었지? 최상민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해병대 군단장을 조직폭력배로 몰고 조롱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조직 두목이냐고 물어봤었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윤석진이 군검찰 수사관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들이 최상민 대위에게 다가갔다. 최상민 대위, 부대 보급품 유용 및 훈련병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합니다. 필승,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상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또한 훈련 중 안전사고, 은폐 및 보고, 누락 혐의도 추가됩니다. 최상민 대위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났다는 것을. 윤석진이 민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아니라 냉정함만 있었다. 윤민수 훈련병. 예.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동기들이 모두 민수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앞으로 나와라.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다. 동기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박정민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정말? 김성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름이 같은 건 우연일까? 조현우만이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할 것이다. 예. 그리고 윤석진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부대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삼촌이 와줬다. 자신을 지켜주러 와준 것이었다. 하지만 동기들의 반응은 달랐다. 진짜야. 진짜 윤민수 삼촌이었어. 군단장이 삼촌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동기들 사이에서 충격과 당황이 퍼져나갔다. 김태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지금까지 군단장의 조카를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박정민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민수에 대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완전 망했다. 동기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조현우만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역시 민수였어. 그는 민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날부터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군검찰 수사관들이 부대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최상민 대위의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보급품 빼돌리기, 장비 관리 소홀, 훈련병 가혹행위, 안전사고 은폐까지. 그가 저지른 일들의 목록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이 정도였다고? 윤석진이 조사 결과를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예.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급자들은 뭘 했던 거야?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일부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자신이 몰랐던 사이에 조카가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하게 했다. 수사관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보급품 유용건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총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천만 원? 예. 전투식량, 의료용품, 장비 부품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했던 거구나. 윤석진은 이를 악물었다. 또한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윤민수 훈련병에게 지급된 헬멧의 경우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예. 정상 장비는 따로 빼놓고 고장난 장비만 골라서 준 것 같습니다.
윤석진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리고 조현우 훈련병의 탈수 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보냈어야 할 상황을 방치했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윤석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조카와 그 친구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오상필 소령은 어디 있어? 지금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후 오상필 소령이 들어왔다. 그는 윤석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령, 그동안 뭘 했나? 예. 이 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상급자로서 뭘 했냐고. 오상필 소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최상민 대위의 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막을 용기도 힘도 없었다. 윤석진이 소령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상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고 있었다고? 부하의 일을 모르고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윤석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소령은 이 부대의 부소대장이야.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왜 막지 않았어? 오상필 소령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최상민 대위가 무서웠다. 그리고 귀찮았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령은 앞으로가 없어? 예. 즉시 전속 발령이 날 거야. 그리고 징계위에 회부될 것이고. 오상필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한편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야, 윤민수 삼촌이 진짜 쓰리스타였구나. 박정민이 다른 동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완전 대박이네. 그런데 왜 숨기고 있었을까? 김성우가 궁금해했다. 그러게.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야, 그럼 오히려 더 이상했을 거야. 조현우가 끼어들었다. 왜? 생각해봐. 군단장 조카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반응했겠어? 동기들은 잠시 생각해봤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숨겼던 거구나. 민수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빽 있는 놈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김태호는 민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미안해. 뭐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심했어. 정말 미안해.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내가 그럴 만했어.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민수에게 사과했다. 민수야, 우리도 미안해. 그동안 오해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조현우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뎠다니.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해야 할 일? 너 정말 특별한 놈이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자신은 그냥 버텨낸 것뿐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 후 윤석진이 민수를 따로 불렀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윤석진은 조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여위고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괜찮았다고? 이 상황이 괜찮았다고? 윤석진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왜 말하지 않았어?
민수는 잠시 고민했다가 입을 열었다. 삼촌이 특별 대우 해준다는 소리 듣기 싫었어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고요. 윤석진은 조카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어떻게요? 내가 직접 이 부대를 정리할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 오후 전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진이 말했다. 최상민 대위는 군검찰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간부들도 조치를 받을 것이다.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윤석진이 민수를 바라봤다. 윤민수 훈련병. 예. 내가 여기서 겪은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용기와 끈기는 진정한 해병의 정신이다.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얘는 내 조카지만 오늘부터 너희들의 전우이자 내가 끝까지 지킬 아들이다. 전 부대원들이 민수를 바라봤다. 더 이상 시기나 질투의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인정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모든 훈련병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대한민국을 지킬 해병이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 싸워라. 윤석진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해병대는 명예와 용기의 상징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날부터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훈련병들을 사람으로 대했고 부당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동기들이 먼저 다가와 대화를 걸었고 조현우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다. 야, 민수야. 내가 정말 대단한 놈이었구나. 박정민이 민수에게 말했다. 뭐가? 그런 상황에서도 삼촌한테 도움 안 청하고 혼자 버텼잖아. 나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고 싶었어? 정말 많이. 그런데도 안 했잖아. 할 수 없었어. 삼촌이 실망할까봐. 김성우가 끼어들었다. 내 삼촌은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나도 그렇고. 며칠 후 조현우가 민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야,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뭘? 내 삼촌이 군단장이라는 걸.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당연히 예전부터 알았어. 그럼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응.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믿어줄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민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 조현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바보야. 나는 처음부터 내가 좋아서 친구가 된 거야. 정말? 당연하지. 내 삼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현우야. 뭘? 우리는 평생 친구야. 신병교육 과정이 끝나갈 무렵 수료식이 열렸다. 최우수 훈련병 윤민수. 민수의 이름이 불려지자 전체 동기들이 박수를 쳤다. 더 이상 시기나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축하였다. 축하해,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조현우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다. 민수는 상을 받으며 뿌듯함보다는 고마움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료식 후 각자 자대 배치를 받았다. 민수와 조현우는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다. 연락하자. 자주. 당연하지. 넌 내 평생 친구야.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다. 다른 동기들도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다. 민수야,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김태호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미안해.
박정민도 사과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마지막 면회일, 윤석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단정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많이 성장했구나. 삼촌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윤석진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야,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어. 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줄 차례야.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이야. 내 삼촌.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해병의 정신이니까. 이틀 후 민수는 새로운 부대로 떠났다. 가방 속에는 삼촌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랑한다. 삼촌이. 버스가 출발하자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포항 신병교육대가 점점 멀어졌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다. 2년 후 병장이 된 민수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후배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선임으로 유명했다. 어려운 일이 있는 후배가 있으면 언제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었다. 선임 고마웠습니다. 한 후배가 인사했다. 뭐가? 선임 덕분에 군 생활이 행복했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너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그렇게 해줘.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저녁 당일 조현우가 찾아왔다. 그도 같은 날 저녁이었다. 야, 우리 정말 해냈다. 그러게.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 앞으로 뭐 할 거야? 대학 가려고. 너는? 나도. 그런데 가끔 만나자. 당연하지. 두 사람은 부대 정문을 함께 나섰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삼촌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고했어, 민수야. 고마워요, 삼촌. 이제 사회에서도 내가 배운 것들을 실천해라.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윤석진은 조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10년 후 민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있었다. 조현우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장 좋은 친구였고 가끔 만나 그때 이야기를 하곤 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민수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도 민수처럼 혼자라고 느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연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